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과 세상이 보이는 시간 아침경제 골든타임 박현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수리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 준비했습니다. 네, 고구려 유적지를 탐방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 우리 공무원을 태우고 달리던 버스가 다리 아래로 추락해 10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네, 중상자가 많아서 사망자가 늘 수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조아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리 난간 아래로 버스 한 대가 완전히 뒤집혀 있습니다. 불도저가 뒤집고 있는 버스의 윗부분은 처참하게 찌그러졌고 그 위로 부서진 난간이 사고 당시 상황을 말해줍니다. 사고 버스에 탑승한 공무원들은 지방행정연수원 연수과정에 참가한 148명 중 24명. 발해와 고구려 역사 유적지를 탐방하기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5일 동안 중국 현지 연수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버스 6대가 이 연수생들을 나눠 태우고 중국 지안에서 단동으로 이동하던 어제 오후 3시쯤 5번째로 달리던 버스가 커브길에서 난간을 들이받고 그대로 6m 아래로 추락한 겁니다. 이 사고로 연수 공무원 24명과 연수원 직원, 한국인 가이드를 포함한 26명의 한국인 중 10명이 숨졌습니다. 나머지 부상자 16명 중 4명은 크게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숨진 공무원들은 각각 서울, 경기의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제주, 부산, 강주광역시 소속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상자들은 사고 지점 인근의 지안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중 선양 영사를 사고 현장에 급파해 현장을 수습하고 사고 경위를 파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정재근 차관 등 20명 규모의 사고조사 대응팀을 오늘 오전 현지에 파견할 예정입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외교부 장관에게 중국 당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지시했지만 중국 공안이 사고 현장을 통제하면서 정보가 빠르게 전해지지 않아 연수 공무원 가족들의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네, 중국에 연수 중인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을 태운 버스는 다리 아래로 추락했는데요. 지금 이제 사망자 명단이 나왔습니까? 예, 나왔습니다. 사망자 현재 10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죠. 조중대 51살 서울 성동구청, 그리고 김태홍 55살 부산시청, 김철균 55살 광주 광역시청, 한금택 55살 인천 서구청, 한성훈 54살 경기 고양시청, 김희문 54살 경기 남양주시청, 정광용 51살 경북도청, 이만석 55살 강원 춘천시청, 조영필 54살 제주도청 농축산국, 그리고 이번 여행을 최종 기획하고 총괄했던 한국인 여행사 대표가 함께 숨진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 한국인 10명이 사망한 소식 전해드렸고요. 예. 중국인 버스 운전사도 지금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잠시 후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브리핑을 열 예정인데요. 속보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골든타임 곽수정 경제학 박사, 정철진 경제 칼럼니스트, 김태현 변호사 먼저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개 시내 면세점을 놓고 출사표를 던진 7개 기업과 지역 상권을 조망해보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10일 날 이제 시내 면세점 발표한다는 소식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HDC 신라, 네. 현대산업개발과 호텔 신라가 지금 합쳐서 네. 출사표를 던진 여기를 한번 조망해 볼 텐데요. 먼저 기차역, 지하철역이 연결되는 교통요지로 꼽히고 있는 용산 상권에서 출사표를 던졌어요.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거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시죠. 네, 일단 당초 개요부터 살짝 말씀드리고 네. 시작을 하면은요.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는 롯데와 함께 면세점의 양대 축 아닙니까? 네. 그래서 독과점 논란이 있었고 이번에 입찰을 안 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부진 대표가 히든 카드를 던진 겁니다. 그래서 HDC 현대산업개발이라는 네. 후발주자와 손을 잡고
이름도 새롭게 법인을 만들었죠. ATGC 신라 면세점. 네. 그리고서 위치가 바로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용산에 현대 아이파크몰이 있습니다. 네. 바로 그곳을 다 리노베이션해서 면세점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는 의외로 이게 입지가 약점이자 강점입니다. 즉 뭐냐면 용산이라는 상권은 그리 좋지 않고 굉장히 낙후돼 있지만 또 하나의 강점이 여기서부터 뭐 KTX 호남역도 출발이 되고요. 경춘선도 있고 오히려 또 약점이기 때문에 우리 면세점이 들어와서 용산 상권을 개발시킬 수 있다. 이런 또 명분도 있어서 지금 이 위치대로 하면은 하나의 이제 강점이라고 이 HTC 신라 측은 말하고 있고 또 하나가 주차장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광버스, 대형버스가 얼마든지 와도 이 용산역에 있는 아이파크몰에 들어올 수가 있어서 이것들을 지금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용산 지역 같은 경우 부동산 개발 지연과 무산으로 맞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별로 안 좋잖아요. 네. 용산 지역이. 이번 만약에 들어서게 되면 그 부동산 시장도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거를 또 오히려 이 지역 상권과의 상생으로 네. 내세우고 있는 건데요. 또 하나 용산하면 옛날에 막 전자기기 파는 건데 여기가 완전히 낙후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여러 가지 계획들을 보니까 일본의 아키하바라처럼 용산의 제2의 IT 붐을 일으키겠다. 그거의 하나의 초석이 면세점이다. 우리를 봐달라.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네네. 있더라고요. 지금 저기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사각형 안에 그 보시면 저게 이제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국제 업무단지가 원래 만들어지려고 했던 배우지가 빨간색 앞쪽에 있는 면이 된 셈이죠. 이쪽이요? 그러니까. 예, 국제 업무단지. 이쪽, 예. 아, 이쪽이요? 네. 이쪽입니다. 네. 뒤쪽이 된 거고.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두 개의 지금 오피스텔과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어서 삼성 레미안하고 또 하나는 대우 쪽 프로죠. 프루지오인데 그쪽 그 모델 하우스라 그러죠. 가서 봤더니까 그 원래는 완판됐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완판은 되지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이 미분양된 게 몇 개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이런 뭐라 그럴까요? 이 손님을 부르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뭐 7호선이 밑으로 들어가고 하는 여러 가지 좋은 조건도 있지만 네. 부동산 열기가 정부가 원하는 만큼 그 정도는 아직 아닌 것 같고 이 면세점이 들어선다고 해서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모인다. 그리고 그 일대에 이제 한강공원이 조성돼서 마치 뉴욕 맨하탄의 센트럴파크처럼 만든다.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향후 한 10년 정도 지켜봐야 될 것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예, 지금 후보지, 면세점 후보지로 선정한 데는 아이파크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큰데 상권이 많이 살아있었던 느낌은 좀 아니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도심용으로 세계 최대 규모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만큼 활용을 절대 못하고 있었고요. 네. 그게 현대산업개발 측에서도 하나의 딜레마였었는데 아마 호텔신라가 그래서 제안을 했을 때 현대산업개발 입장에서도 아마 윈윈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네. 특히 입지와 하드웨어 면에서는 뭐 굉장한 강점이 있어서 그것들을 많이 어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글쎄요 이제 관세청이 앞으로 이제 하나하나 채점을 매기게 될 텐데 어떤 부분에 방점을 찍을지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두 거대 기업의 합작 기업인데요. 어떻게 네. 보면 굉장히 운영상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바로 두 오너 네. 대한민국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비전 선포식을 연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곧 닥쳐왔으니까 이 관세 이 최종 발표가요. 저런 식으로 우리 두 합작법인은 문제가 없다. 특히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기존 면세점의 운영권에 강점이 있고 네. 현대산업개발도 후발주자로서 우리가 함께 힘을 낼 수 있겠다. 일종의 뭐 많은 이제 어필상으로도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10조 알짜 시장을 잡기 위한 HDC 신라의 전략은 무엇인지 양창훈 HDC 신라 면세점 공동대표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네. 단순히 뭐 이제 인근에 관광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를 떠나서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제 KTX의 예를 들어 호남선을 이야기하면 호남선의 시발역이고 종착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방 관광 명소를 활성화시키자, 지방 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그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게 용산 전자상가를 활용해서 예. 요커를 공략하겠다는 전략도 아울러 밝혔는데요. 다시 한번 또 들어보시죠. 그렇지 10년 이전에 용산 전자상가는 우리나라의 하나의 어떤 그 상권의 리딩 역할을 했던 용산 전자상가 그런 어떤 게 성수기가 있었는데 지금 한 10년 동안 굉장히 침체기를 겪고 있죠. 근데 이제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아키하바라가 한창 이제 성황했다가 아키하바라가 한 10년 이상 이제 침체기를 겪다가 중국 요코들이 이제 대거 들어가면서 뒤 인근의 면세점도 생기고 뭐라면서 새로운 어떤 그 MD와 새로운 어떤 활로를 찾기 위해서 찾아서 지금의 아키하바라는 최고의 어떤 그 관광 명소로 떠올랐습니다.
그 악개발을 더불어서 그 지역 인근의 뭐 어떤 관광 자원이나 경제도 활성화가 됐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 면세점을 시발하는 그 기점으로 해서 용산 전자상고와 더불어서 어떤 상권을 활성화시키자. 네, 그런데 이제 관세청이 10일 날 당초 좀 중하순 미뤄질 거로 봤는데 네. 10일 네. 발표하겠다고 네.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10일 날 공식적으로 발표하겠다고 예. 밝혔는데 9일, 10일 양일간 프리젠테이션 하고 곧바로 발표한다. 그렇습니다. 여기 서두르는 거 아닙니까? 서두른다기보다 이게 점점 네. 늦어지니까 네. 시장에서 쓸데없는 루머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좀 과열 양상. 과열 양상, 뭐 로비설까지도 나오고 있으니까 관세청 입장에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원래대로 당초대로 강행하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방식도 이틀간에 펼쳐지고 그날 뭐 심사위원들이 바로 채점을 해서 기자들 앞에서 딱 그 채점 점수를 까는 식으로 네. 보여주면서 두 곳을 정한다. 뭐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제 생각에는 올바른 결정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너무나 이게 이런저런 음모론들 많이 나오고 있어서 네. 그 계획대로 10일 발표하는 것이 옳지 현명한 결정인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삼성그룹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첫 법정 대결에서 승리했습니다. 법원이 엘리엇이 낸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인데요. 이에 따라 합병 여부는 오는 17일에 열리는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표 대결로 가려질 전망입니다. 한정훈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삼성물산 주주총회를 막아달라며 제일모직과의 합병 작업에 제동을 건 엘리엇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엘리엇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이 지나치게 불공정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은 관련 법에 따라 산정돼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합병 목적에 대해서도 삼성 총수 일가의 이익만을 위해 합병을 추진한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합병 추진의 첫 고비는 넘겼지만 아직은 안심하긴 이르다는 지적입니다. 먼저 삼성은 오는 17일 열리는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50%가 넘는 주주들의 지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현재 삼성물산 지분은 삼성 측이 14% 가까이 보유하고 있고 국민연금이 10%, 엘리엇이 7%, 엘리엇을 제외한 외국인이 26%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은 제일모직과의 합병 안내 홈페이지를 따로 개설하고 합병 성사를 위한 위임장 확보에 나섰습니다. 국민연금이 과연 이번 합병에 대해서 찬성표를 던질 것인가? 또 한 가지는 이제 삼성물산 주식을 들고 있는 소액 주주입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뭉쳐서 또 이 반대표를 행사할 것인가? 아울러 삼성물산이 KCC에 매각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고 요구한 가처분 신청 결과는 주총 직전에야 나올 예정이어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채널A 뉴스 한정훈입니다. 네, 삼성과 엘리엇의 법정 대결 1라운드는 일단 삼성의 승리였는데요. 삼성의 첫 고비는 넘긴 셈인데 어떤 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일단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두 개 가처분 신청 이제 네. 기각하는 걸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10월 17일에는 임시주총회의 자체가 불법이다. 열지 못하게 해달라는 걸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 판결이 나왔죠. 뭐 정당하다. 합병 비율도 공정했고 합병이란 자체가 이 경영진의 오너 일가의 예.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즉 합병에는 대의 명분이 있다라고 이제 법원이 밝혀지면서 이제 7월 17일 날에는 어쨌든 임시주총을 열릴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소송 걸은 게 이제 삼성물산이 자사주를 한 6% 정도 되는 지분을 의결권을 살리기 위해서 KCC에 매각을 네. 했었습니다. 그런데 네. 그 자사주 부분에 대해서 그 매각 자체를 인정하지 말아달라는 소송이 또 하나 두 개를 가처분 소송을 그렇죠. 냈거든요. 네. 이제 그거는 법원이 7월 17일 전에 판결을 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어제 이 법원의 판결을 보면 역시도 기각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KCC의 자사주 매각한 것도 그렇죠. 기각할 거기에 가능성이 그러니까 의결권을 인정할 걸로 보여져서 네. 이제 남은 것은 7월 17일 표 대결, 이제 표를 승부하는 그것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표 대결에서 승부를 가를 수 있는 최대 변수, 곽 박사님께서는 뭐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엘리엇이 올 2월부터 3월 사이에 네. 4.95% 지분을 사모았더라고요. 네. 원래 5% 넘어가면 이제 대량 보유 지분에 대한 공시를 하게 돼 있는데 공시를 안 하고 살짝 피해갔죠. 예. 그리고 이제 제일모직하고 삼성하고 합병 발표가 나자마자 나머지를 매입하면서 지금 이제 7% 넘는 지분을 가지고 소송을 하겠다. 이제 이런 자세고. 글쎄요, 뭐 엘리엇이 노리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는 지분 한 8% 되는 거를
주가를 지금보다 한 몇 배는 올려서 팔고 나가겠다는 게 본 뜻이기 때문에 네. 삼성물산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김태현 변호사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아마 이걸 엘리엇이 좀 지지부진하게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이 ISD 국제투자자 소송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 문제인데 아마 그 문제는 우리 김태현 변호사께서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저 오늘 어제 소송부터 잠깐만 말씀드리면 이게 합병 비율 불공정 문제는 안 된다는 걸 엘리엇이 알고 있었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미국과 우리나라는 자본시장법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주가 기준으로 한다고. 주가 기준으로 하면 삼성물산 합병 비율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근데 왜 엘리엇이 그걸 알면서도 왜 했을까? 아마 일종의 글쎄 엘리엇이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인 거죠. 왜냐? 엘리엇 입장에서 보면 여러 주주들한테 내가 삼성물산의 이 합병의 불공정 때문에 싸우고 있다는 걸 알려야 되는데 네. 그게 소송만큼 좋은 게 없죠. 그렇죠. 그렇죠? 소송만큼 좋은 게 없는 게 하나. 또 이 합병 불공정 비율을 가지고 물건을 들어지게 되면 관심이 쏠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삼성물산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곽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종의 그린메일이죠. 나중에 8%를 삼성물산한테 팔고 나와도 굉장히 좋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아마 그런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고 ISD 같은 경우에는 삼성의 가장 골치 아픈 게 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합병 비율을 주가를 기준으로 하기로 아예 자본시장법 규정이 돼 있으니까 네. 합병 비율의 불공정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미국에서 ISD 즉 국가와 투자자 관련 소송을 하게 되면 미국에서는 이 합병 비율로 따질 때 주가보다는 자산을 보거든요. 네. 예. 그런데 삼성물산에는 삼성전자 주식이 많습니다. 그럼 삼성물산 자산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합병 비율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고 네. 아마 ISD를 반드시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할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합병이 다 완전된 다음에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때 혹시 설사 엘리엇이 승소한다 하더라도 이미 완결된 합병을 되돌릴 수는 없는 거죠. 다만 그 차액이나 손해본 부분에 대한 금전적인 배상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합병 자체를 되돌릴 수는 없을 거기 때문에 삼성물산 입장에서는 17일날 있었던 주총에서 표결결만 승리를 하게 되면 그 나름대로의 합병 스케줄은 무리 없이 처리가 될 저는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가 재밌는 게 있는데 하나는 앞에서 HDC의 신라하고 현대산업개발이 이렇게 같이 협력하는 부분 여기서는 KCC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즉 삼성과 지금 현대가가 3세의 연착륙을 위해서 서로 상당히 협력하는 모습을 모습이 보여주고 하나가 있다. 나오고 있다는 네. 그렇네요. 두 번째는 이 상속세 문제인데요. 보통 상속세는 재산의 66%를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네네. 그런데 바로 이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서 순환출자 문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앞으로 이제 삼성이 제3세 경영 체제가 만약에 안착이 된다면 4세, 5세 가기에는 이 순환출자 구제로는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면 향후 입법 문제에 이 상속세 문제라든지 법인세 문제를 하나의 트레이드 상황으로 상속세를 낮춰주는 대신에 법인세 문제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습니까? 예, 지금 표대결인데요. 결국 그리고, 표대결이잖아요. 표대결인데 지금 캐스팅 보트를 누가 지고 있는 거예요? 국민연금과 소액주주가 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국민연금 비율이 한 10% 되거든요. 소액주주 다 똘똘 뭉치면 4% 정도 됩니다. 네. 근데 국내 기관은 이제 국민연금 포함해서 국민연금이 10%, 소액주주 다 뭉치면 4%. 4%, 그다음에 이 국내 기관이 국민연금 포함해서 20%인데 저는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살짝 발등을 좀 찍었다라고 생각을 한 게 뭐냐면은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지금 소액주주도 그렇고 기본 국민들도 굉장히 반발이 있습니다. 즉 뭐냐면 국민연금이 이번에 반대를 던져야 된다. 왜냐하면 삼성물산 주주라면 주주의 가치를 위해서라면 국민연금은 이번 합병을 인정해서 안 돼야 된다는 쪽으로 얘기가 많이 몰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 SK CNC하고 SK 합병 같은 경우 할 때도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에 분명히 이번에도 말들이 많을 텐데 실은 엘리엇이 굳이 이 재료를 가지고 법원으로 갔거든요. 근데 법원에서 공정하다. 문제 없다라는 문제 없다. 명분을 네. 오히려 준 거예요. 그러니까 네.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삼성물산 합병을 찬성할 때도 왜 찬성했어 하면 잘 봐라. 법원 판결에 의해서 네. 이게 공정하다고 나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국민연금도 우린 공정해서 한 거다. 그러니까 엘리엇이 여러 가지 전략을 짜서 들어갔지만 실은 이것이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7월 17일 표대결을 할 때 자신감 있게 네. 찬성표를 던지는 하나의 탈출구를 또 줬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어서 글쎄요. 엘리엇의 전략이 저는 오히려 이번에는 좀 한번 삐끗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중국에서 버스 추락 사고로 공무원 등 한국인 10명이 사망하면서 행정자치부는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네, 어제 대책반을 설치한 데 이어서 오늘은 중국 현지에 조사 인력을 투입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윤상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사고 조사 대응팀 급파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오늘 버스 추락 사고가 발생한 현지에 사고조사 대응팀을 급파합니다. 대응팀은 정재근 행자부 차관을 비롯해 10여 명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들은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 50분 인천공항을 떠나 오전 10시 50분쯤 중국 장춘에 도착할 예정인데요. 현장에 도착하면 외교부와 함께 부상자 치료 지원 등의 사고 수습을 맡게 됩니다.
앞서 행자부는 사고 소식이 전해진 직후 김성열 지방행정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상황대책반을 설치해 상황 파악에 주력해왔습니다. 상황대책반은 밤새 현지에 연락을 하며 정확한 사고 규모와 경위 파악을 하는 등 긴박하게 돌아갔는데요. 현재까지 한국인 사망자는 10명으로 파악됐습니다. 9명은 서울과 인천, 부산, 경기, 강원 등 지역 5급 공무원들이고 다른 1명은 이들을 인솔한 한국인 여행사 관계자입니다. 행자부는 당초 내일까지로 예정된 중국 연수 일정을 중단하고 비행편이 마련되는 대로 연수 참가자들을 귀국시킬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잠시 후 8시 30분부터 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정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파악한 사고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유족에게 위로를 전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 자리에 고정현 사회부 기자까지 함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중국의 사고를 당한 사람들의 지방행정연수원 중견 리더 과정 예. 교육생들인데요. 예, 예. 이 사고 지점은 왜 간 겁니까? 예, 일단 이분들이 이제 20년에서 30년간 근무를 하면서 네. 올 2월부터 이제 승진 대상자나 승진 5급 공무원으로 승진된 사람들입니다. 2월부터 시작된 연수 중에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4박 5일 일정으로 중국 북한과 접경 지역에 있는 중국 여행을 관광 역사 탐방을 하기로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 3일차에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네. 이 지안 지역에서 이 고구려 역사 유적을 살펴보다가 이제 단둥으로 넘어가던 과정에서 이 버스 한 대가 이 압록강 지류 하천으로 추락하면서 이번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 지역에 이제 유적들이 많고 그런 데죠. 항일 유적도 있다고 하고 일단 세계 문화유산도 많이 모여 있다고 하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일단 지안 지역이 일단 고구려의 수도 중 하나였고요. 네. 여기 이제 광개토 대왕비라든지 아니면 장군총이라든지 이 유명한 이제 고구려 유적지들이 상당히 산재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지역이 워낙 이제 산악 지역이다 보고 그리고 길도 좁고 중국의 변방 지역이다 보니 교통이 불편해서 이런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지금 곡선에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추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버스가 6대가 지금 일렬로 가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어떤 추락 사고의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운전사가 졸음운전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졸음 운전이라든지 아니면 가속 아니면 차량 결함 그게 아니면은 앞쪽에서 오는 차를 피하려다가 이번 예. 사태가 발생했다. 이런 목격자들의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이 정확한 사안은 일단 중국 공안이 제대로 조사를 해봐야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제 사망자가 10명 그리고 부상자가 18명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중국인 운전자가 숨졌다라는 내용이 이 중국 현지에서 들려오고 네. 있습니다. 이 중국인 운전자가 숨졌으면은 이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힘들지 않을까? 좀 파악이 가능하더라도 시일이 좀 걸리지 않을까 이런 분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근데 목격지에 따르면 구조 차량이 이제 사고 발생한 지 1시간 지난 다음에 왔다고 하는데 예. 이게 바로 이렇게 사상자가 늘어난 배경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중국이 저기가 또 길이 굉장히 좁거든요. 네. 길이 좁고 교통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구조대가 도착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다는 것이고 정식 구조대가 오기 전에 그 주변에 살고 있던 분들이나 지나가는 분들이 정말 십시일반 도와가지고 구조 작업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구조대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사상자가 늘어난 거 당연히 원인이 되죠. 근데 만약 이럴 경우 중국 측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겁니까? 이 구조가 지연이 돼서 사상자가 늘어난 거 아니에요? 한국인 그런데 이쪽 사상자들이? 지역이 워낙 변방이다 보니까 네. 잘잘못을 따지기까지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고요. 일단 중국 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배상을 해줄 의향이 있을지 그런 것도 좀 의문이고요. 하지만 이제 이 버스 회사 측 이분들의 결함, 이분들에 대한 잘못이 드러났을 경우에는 이 버스 회사 측이라든지 아니면 여행사 측, 그리고 여행자 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그런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서 보상이나 배상 등이 가능해 보이지 이 중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이런 거는 우리나라 정부가 외교적 루트를 통해서 하더라도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저는 이제 사망자 명단을 보면서 대부분 예. 50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수를 간다 그러면 신입 임용 공무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들 50대 공무원 그동안 공직에서 계속 힘들게 어떻게 보면 꾸준히 올라오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또 희생돼서 좀 더 안타까움이 더한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5급 공무원인데 바로 5급으로 공채된 분들이 아니라 9급 공무원에서 시작을 해서 네. 20년에서 30년 가까이 공직 생활을
하다가 이번에 승진되거나 승진 대상자에 포함된 5급 사무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20, 30년간 후배들을 위해서 그리고 공직 생활을 하면서 이제 직장 동료나 후배들에게 여러 모범적인 모습을 보였던 분들이 많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사망자가 나온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밤사이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뭐 그런 것을 따져가면서 언론 보도가 나왔지만 틀렸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면서 서로 SNS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하느라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추가 사망자가 더 나올 수도 있습니까, 지금? 일단 외교부 말로는 우리나라 국민 중상자가 5명인데요. 네. 그 중에서 심각하게 생명이 위독한 분은 없다라고 어제 밤에 긴급 브리핑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자가 추가로 우리 국민에서 나올 확률은 좀 낮지 않냐 이렇게 보입니다. 예, 지금 뭐 부상자 나오고 있고 사망자 10명인데 이 공무원 연금 부분도 뭐 적확하게 처리를 하겠다라고 정부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망자에 대한 어떤 수술이나 앞으로의 뭐 장례 절차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직 그 부분이 정확히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일단 먼저 사고 원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현지에 있는 부상자분들 그리고 사망자분들이 국내로 들여오는 과정 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 우리나라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단 오늘 아침 9시 50분쯤 일단 행정자치부 차관을 주재로 한 10여 명이 현장으로 가서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그리고 남아있는 분들을 어떻게 국내로 다시 돌려보낼 것인가 그런 부분을 심양에 있는 총영사관, 우리나라 총영사관이랑 함께 고민을 해서 대처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자막에도 나오고 있지만 중국 공안이 사고 현장을 통제하고 있어서 접근이 어렵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이제 사고 발생 이후 1시간 이후 전문적인 구조대원들이 왔고 주변에 있던 공안들도 출동을 했는데요. 당시 이제 140여 명 우리나라 국민들이 연수를 받고 있었고 나머지 버스 5대 타고 있던 분들이 사고 현장으로 가서 부상자를 구한다든가 그런 활동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중국 공안이 온 뒤로는 일단 우리나라 국민, 동료분들이 전혀 현장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숙소로 돌려보내서 중국 공안이 우리 공무원들을 숙소로 돌려보낸 뒤에도 일일이 감시를 하면서 뭐 정확한 사고 원인이나 아니면은 외부와의 통신을 하는 것 이런 걸 일일이 체크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목격지에 따르면 과속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 거기 탔던 목격자는 과속을 했다. 근데 중국이 그쪽 지역이 과속을 많이 하는 지역인가 보죠? 예, 맞습니다. 얼마 전에 나왔던 얘기인데요. 이 슈퍼카를 몰던 뭐 중국 부유층의 자제가 시속 200km, 도심 한가운데서 200km로 달려가다가 뭐 버스 밑에 깔렸는데 충돌한 또 다른 승용차는 절반으로 쪼개지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비일비재하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차량 수, 인구는 많기 때문에 차량 수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도로 상황이 거기에 따라가주지 못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과속을 즐기는 사람들도 늘어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교통사고가 좀 늘어나지 않냐. 근데 교통사고 말씀하셨는데 방금 저 내용도 나왔지만 6대 중에서 5번째 버스가 추락을 했다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가보셨으면 아시지만 심양에서부터 단동까지는 한 3시간 걸립니다. 근데 이 고속도로는 아주 포장이 잘 돼 있습니다. 이 단동에서부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광개토항번이나 이렇게 중국이 하고 있는 동북공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들, 만리장성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성들을 따라 들어가는 도로 역시 잘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광도로이기 때문에. 문제는 저 차량 같은 경우에 보통 중국이 아직까지 이 차량 설비라든지 정비라든지 생산 자체가 그렇게 완벽하지가 않은 상태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전 차량 정비나 이쪽 문제가 아닌가. 즉 중국에서 많은 외제차를 보시는데 대부분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 사용되던 중고차를 가져와서 보수해서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관광버스나 이런 부분도 그런 부분이 단초가 됐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각 현재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관련해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들어보시죠. 먼저 어제 중국에서 발생한 지방행정연수원 현장 학습 차량 사고로 소중한 목숨을 잃은 분들과 유가족들께 깊은 조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현장 학습 중에 안전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사고는
중견 리더 과정 연수생 등 총 148명이 6대의 현지 차량을 이용해서 중국 지안에서 단둥으로 이동하는 중에 우리 국민 26명이 탑승한 한 대의 차량이 교량 아래로 추락하며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10명이 사망하였고 16명의 부상자는 인근 지안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에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사고 직후 사고대책반과 지방행정연수원 사고수습대책본부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외교부에서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설치하여 구호조치와 부상자 치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 주선양 총영사관의 영사가 사고 수습을 위해서 현장으로 이동하였고 금일 아침에 행정자치부 정재건 차관과 사고 수습팀이 중국 현지로 출발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외교부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피해자 가족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부상자 치료 및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분과 부상을 당한 분, 그리고 그 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안타까운 사고 저희가 네. 지금 말씀 나누고 있던 중에 정종섭 행자부 장관이 가진 긴급 기자회견 들려드렸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유족들도 이제 현장을 가볼 텐데요. 지금 출발한 유족들이 있습니까? 예, 어제 이제 광주광역시 소속 이 공무원이 숨졌다라는 얘기를 듣고 네. 어제 새벽에 이제 유가족 6명이 완주에 있는 지방행정연수원으로 직접 찾아왔습니다. 네. 그리고 뭐 여러 항의를 하고 제대로 뭐 정보를 제공해라. 뭐 이것저것 따지다 결국 새벽 3시쯤에 인천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이 정부는 유가족당 이 유가족 2명, 그러니까 사망자당 유가족 2명에게 항공권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그 광주광역시 소속 공무원 유가족 2명이 오늘 아침 조금 전 심양으로 비행기를 타고 출발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집계된 바로는 한 22명 정도의 유가족이 이제 심양으로 가겠다 이런 의사를 정부에 표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 명복을 빌고요. 빨리 사고 수습 이루어졌으면 하겠습니다. 네, 고정현 기자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에 미국 출장 중에 평일 골프를 쳐서 구설수에 올랐던 홍준표 경남도 지사. 이번에는 대규모 골프 대회를 열겠다라는 방침을 내놔서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선 개의치 않겠다라는 홍 지사 입장인 것 같은데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네. 우리 공무원들이 사기가 많이 죽었어요. 예? 지금 앉아서 관피아 이래갖고 사기를 죽여버렸지. 공무원 연금 이래갖고 사기가 죽었지. 난 정서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정서예요. 메르스하고 그거는 그 기자 양반이나 좀 결정하고 우리는 할 건 다 했으니까. 네, 정치 이야기 강훈식 동국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겸임 교수 다시 한번 함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홍준표 경남도지사 미국 출장 지난 3월 이어서 이번에 또 공무원 골프 대회를 개최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지금 메르스 사태 등 굉장히 경기도 안 좋고 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이럴 때 꼭 골프 대회를 열어야 할지 뭐 논란이 뜨거운데요. 국민들 정서는 굉장히 비판적일 겁니다. 그리고 저게 사실은 좀 옳지 않은 거고. 근데 사실은 이 과정에서 참 보면 홍준표 지사가 정말 그 정치인으로서는 두 가지의 탁월한 게 있다. 한 가지는 이슈 선점 능력은 있으신 것 같아요. 이슈가 찬반이 나눠지는 걸 던지면 이슈거든요. 다만 이제 어쨌든 찬반이 나눠지는 걸 던지는 건 확실한 것 같다 이런 거고. 두 번째는 어쨌든 본인의 그
끝까지 잘 됐든 잘못됐든 끝까지 밀어붙이는 힘은 어쨌든 정치인으로서는 있는 것 같다. 이런 건 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정서에는 되게 맞지 않은 것 같다. 이게 9월 5일 날 그 경남도 내 18개 시군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골프 대회를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문제는 요때 기간이 또 태풍과 수해가 예측되는 그렇죠. 가능성이 네. 충분한 네.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9월 초는 이럴 때 그렇죠. 예, 9월, 그러니까 8월 말 9월 초에 그런 것들이 네.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굳이 그때를 맞추어서 그러니까 맞춘 건 아니겠지만 그 현재 또 본인이 불구속 기소를 당한 뭐 물론 불구속이지만 기소를 당한 이런 상황에서 또 진주 의료원을 폐쇄하고 무상급식 중단을 계속 논란의 중심에 섰던 도지사로서 이거를 지금 하는 게 적절한가? 또 도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이게 좀 어떻게 보일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좀 더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슈 선정 능력은 탁월하지만 정치인으로서의 판단력은 조금 떨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2013년 1월에 취임을 할 당시의 네. 말을 되새겨보면 운동으로 기강을 잡진 않겠다라고 했지만 주말과 휴일에 골프를 치는 공무원은 아멘 감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앞뒤가 좀 맞지 않는 정치인이다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골프 치는 거를 공무원에서 아멘 감사를 한다는 거는 이제 공무원들이 아주 간혹입니다. 업자들과 골프 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부정부패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이제 막겠다는 차원에서 한 얘기고 홍준표 지사가 지금 한 얘기는 그렇습니다. 제가 홍준표 지사는 두둔하려는 건 아니고 경동도 관계자는 이런 얘기들 해요. 야, 테니스 대회든 대구 골프 대회는 안 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업자를 불러다가 협찬을 받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공무원 체육대회를 한다. 그 와중에 테니스 대회도 있고 골프 대회도 있는 것이고 어차피 도 예산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 참가비 개인이 부담하는 건데 이게 뭐가 문제지? 우리는 끝까지 하겠다는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 말도 되면 홍준표 지사 말도 틀린 건 아니에요. 더군다나 홍준표 지사 입장에서는 아마 이런 측면도 고려했을 겁니다. 내가 위축되지 않고 내 스케줄대로 간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을 거예요. 오늘 또 공교롭게도 오후에 성완종 그 리스트 수사 결과 발표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불구속 기소를 하겠죠. 검찰 입장에서는. 그래? 그렇지만 나는 어차피 무죄이기 때문에 위축되지 않고 내가 도지사 임무를 할 거야. 더군다나 메르스? 우리 경남도 깨끗해. 경남도 다 진압됐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케줄 해도 돼. 아마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는 플러스랑 강훈식 교수님 말씀하시는 그런 도민의 정사나 마이너스랑 홍준표 지사 계산했겠죠. 그랬을 때 본인이 플러스가 많다, 득이 많다는 어떤 정치적인 판단에 내려가지고 진행하신 것 같은데 결과는 두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지난 2월 네.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 때 바로 골프 얘기를 했습니다. 네. 다 기억하시겠지만 지금 프레지던트 대회 우리 한국에 개최하면서 이 골프 이제 항상 이렇게 금기시해야 하는 게 맞느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홍 지사가 이런 대회를 추진하는지도 모르겠는데 당시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것처럼 잘못된 메시지가 전달되고 정정하고도 치기 싫어. 아무리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골프를 뭐 이렇게 권장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최근 몇 달간 계속 뭐 일이 이어졌지 않습니까? 네. 성완종 게이트라든지 최근에 메르스 사태까지 이런 상황에서 공직자가 골프 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네. 사실은 작년에 세월호 사태 또 이번에 메르스를 보면서 국민들이 느낀 분노의 정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행정집행력이 이런 문제들이 사건 사고를 생겼을 때 장악하지 못했던 거에 대한 소원함들이 굉장히 그렇죠. 있는 그게 거잖아요. 가장 컸죠. 예, 그래서 네. 아니 도대체 우리가 공무원을 믿고 이래도 되느냐 이제 이런 허탈가는 마음이 있는데 이제 물론 지금 메르스가 전국적으로 좀 진압되고 있습니다만 가뭄과 또 아직도 남아 있는 숙제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행정력을 더 보여줘야 되고 그런데 의존해야 될 것들이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런 시점에 또 이제 기자간담회를 하시면서 그런 발표를 적절했는가에 대한 것도 물론 있지만 또 아까도 우리 김태현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또 이게 사실 심리적으로 왜 우리나라가 골프에 대해서 유난히 좀 그러냐면 테니스랑은 좀 다르게 골프는 시간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이면 그렇게 시간 많이 내서 연습을 했었을 건데 그런 문제도 있고 뭐 골프 피는 개인이 부담한다 하더라도 시간적으로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테니스랑은 좀 다르게 골프는 접대가 좀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좀 골프 치면 친해지고 이러니까 테니스는 우리 만나서 테니스 한번 치러 갈까 이런 이야기는 별로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걸 보면 국민 정서에는 저게 아직은 우리랑 가까운 스포츠이거나 좀 이렇게
바쁜 와중에 할 수 있는 스포츠라고 하기보다는 좀 더 여유 있는 분들이 하는 건데 지금 같은 가뭄과 어려운 시기에 행정력을 보여줘야 하는 타이밍에 저렇게 좀 시간이 많이 들고 국민 정서랑 먼 스포츠를 더군다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경남도지사가 이렇게 개최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것에 당연히 반발을 갖고 오히려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건 좀 더 강력한 행정력 또 믿을 만한 행정력을 원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홍준표 지사는 아마 미국서 지사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정서 나는 그런 거 고려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 우리 강훈식 교수가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공무원이 지금 할 일을 제대로 하고 또 자기의 여가를 즐기고 있는가. 두 번째 골프라는 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30달러에서 100달러까지 가는 것도 있지만 보통 한 30불이면 되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200불이 넘는단 말입니다. 주말 골프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게 돈이 그만큼 있느냐, 누구한테 접대받는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 거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저는 정서상의 문제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대통령께서 골프 활성화 프레지던트컵이 10월 달에 열리는데 그럼 이거를 위해서 골프 활성화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골프 치세요. 이 말이 나와야지만 꼭 우리가 골프를 쳐야 되느냐. 이것도 한편으로 보면은 좀 한심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네. 공무원이 골프 치는 거에 대한 제가 미국에서 공무원 생활할 때 한 번도 눈치 보고 나와서 골프 쳐본 적 없습니다. 그냥 주말 되면 그냥 반바지 차림으로 가서 운동을 했거든요. 그만큼 서민 스포츠화가 되어 있고 여가가 즐길 수 있는 스포츠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만 우리나라 정서상에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골프라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하루 종일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또 돈이 비싸고 그리고 상당히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사치스러운 운동이라고 아직도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메르스 사태라든지 공무원들이 저렇게 희생을 당하고 있는 측면에서 보면 이게 정서상으로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게 국민 정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데 홍 지사 지금 성완종 게이트에 연루가 돼 있지 않습니까? 오늘 특별검사팀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성완종 게이트 지나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현재까지 수사 상황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오늘 저 나오고 있죠. 아마 우리 가장 이제 언론에 많이 보도됐던 이현구 전 총리하고 홍준표 지사 정도는 이제 불구속 기소를 할 것 같고요. 네. 정치범법 위반 혐의로. 나머지 리스트에 있는 6명에 대해서는 아마 무혐의 처분이 날 겁니다. 대부분 저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어떤 물증들이 없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을 할 건데 문제는 마지막에 떠오른 노건평 씨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인 것이죠. 특별사면 관련으로. 예, 특별사면 관련해서 네. 지금 왜냐면 사실은 공소시효 문제도 있고 2014년 2007년이군요. 2007년 12월에 특별사면이 있었는데 그때 돈을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이미 공소시효 7년 완성이 된 것이거든요. 네. 근데 검찰 일각에서 흘러나온 얘기들은 야 우리가 그것 때문에 소환했겠냐? 다른 게 있다. 즉 다른 돈을 받은 혐의가 있든지 그게 아니면 2007년 12월에 특별사면이 연루됐더라도 돈을 만약에 나중에 받았다고 하게 되면 공소시효 남아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검찰이 뭘 수사했고 어떻게 결론을 낼지에 대해서 아직은 구체적으로 보도된 게 없는데 아마 오늘 오후에 가장 관심 가는 부분은 그 노건평 씨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약 석 달 가까이 끌었던 네. 바로 이 성완종 레스트 수사. 결국은 공수배로 끝나는 것 같은 그렇죠. 그런 느낌이 아마 드는데 제가 볼 때는 빈술에만 요란했던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이번 과정에 당연히 그런 지적들은 있을 수 있고 또 사실은 이 여야가 이미 특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같은 목소리를 냈었던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검찰의 입장에서 판단해 보면 이 과정에서 좀 더 명확하게 밝히려고 했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좀 뒷부분에 나왔던 이인재, 김한길, 또 노건평 씨까지는 그러니까 앞부분에 수사가 일단락이 좀 되고 좀 더 조사를 하면서 생겼던 이름이 거론됐던 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고자 하는 지점들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야당이나 여당은 좀 그렇지 않겠지만 야당의 입장에서 반발이 좀 예상이 되고 특검으로 가져가는 분위기를 주장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문무일 팀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 문제를 처리하는 대검에서는 아마도 특검을 생각에서 더 명확하게 밝혔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치권 이야기로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당 얘기 먼저 해보죠.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 드디어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지난달 30일 있었던 비주류 중진 네. 의원의 회동 어떤 이야기 나왔는지 보실까요? 네. 호남의 중진 인사입니다. 지금 삼선의 김동철 의원이 지난달 30일에 회동을 하면서 당 혁신이 제대로 안 될 경우 혁신정당을 새로 만들 수 있다. 이 혁신정당 지금 비노연합 신당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당 밖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지만 현역 의원이 직접 이런 얘기한 건 거의 처음으로 보이는데요. 뭐 근데 비슷한 얘기들은 많이 나오는데 좀 구체적으로 나온 거는 이번에서 처음이긴 하죠. 근데 사실 얼마 전에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도 4개의 신당 그룹이 움직이고 있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 비노 진영의 신당 얘기가 사실 어제 오늘 얘기가 나온 게 아니고 외부의 뭐 신문이나 언론이라는 데서 많이들 얘기들 하고 있는데 문제는 과연 비노 의원들을 움직일 수 있는가냐는 것이죠. 명분과 가지고 실제로 나와가지고 누구라나 중심으로 해서 뭉쳐서 실제적 행동을 옮길 수 있느냐. 즉 나토, 노 액션, 토크 온리가 아니라 정말 액션을 할 수 있느냐는 건데 글쎄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속단일 수도 있는데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 글쎄 좀 비노 진영이 실제로 움직이기 쉽지 않을 것 같다. 비노 진영이 옳고 그름, 뭐 옳지 않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동을 움직이는 여러 가지 제약에 따라서 글쎄 저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얼마 전에 문재인 대표가 뭐 했던 그런 얘기들 여러 가지 흐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보면 이미 문재인 대표를 보나 친노 지역에서는 자 이번 상황 다 끝났어. 우리 승 나가려면 나가 한번 해보세요 라는 게 아닐까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지금 비노계 의원들 반응을 일단 한번 보시면 굉장히 뭐 놀랐다는 반응도 있고요. 네. 갑자기 너무 센 갑자기 얘기를 너무 해서 센 이야기. 모두 놀랐지만 그래도 수긍했다. 이르면 7월에 탈당하는 현역 의원이 진짜로 나올 수도 있다. 그것이 신당의 발화점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들을 하네요. 말은 못해도 창당 세력과 접촉하고 있는 거는 뭐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비노계 반응. 실제 말만 하는 건가요? 아니요, 이제 사실은 이 이야기가 계속 많이 있었는데 사실 정당 창당에 한 3가지 정도 기준들이 좀 있다고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어쨌든 명분입니다. 국민적 내용과 명분. 그리고 두 번째가 어쨌든 역량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을 만들 수 있고 사람이 뭉쳐야 되는 거죠. 국회의원이 나오고 안 나오고 물론 중요하지만 그걸로만 말할 수 없지만 국민들이 거기 모이겠구나, 조직이 생겨지겠구나 이런 거고. 세 번째가 이제 간판입니다. 대중적으로 얼마나 얼굴 될 만한 분이 있는지.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부글부글 비노가 끓기는 했으나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새가 되고 어떤 명분이 있고 또는 어떤 간판이 있는지는 말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약간 명분과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혁신정당 하겠다. 그러니까 이것보다 좀 더 바꿔지는 정당을 만들어내겠다. 그러니까 내용상의 첫 의미를 부여한다면 그런 것들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냥 비노 정당이었는데 우리가 하면 혁신이 잘 안 될 경우, 단서도 그거죠. 그러니까 혁신이 잘 안 될 경우 혁신정당 하겠다. 더 국민들에게 바꿔지는 모습을 보이겠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친노와 비노와 말의 감정을 쌓아서 말싸움의 중심의 어떤 친노 비노 경쟁에서 처음으로 내용적인, 물론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되겠지만 혁신정당이라는 내용으로 나왔다는 건 좀 긍정적인 것 같고 계속 그러면 그 다음 후속타의 혁신정당의 내용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친노의 혁신은 이런 거고 비노의 혁신정당이란 이런 거구나. 그래 좋다, 한번 너희들이 더 경쟁해봐라.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호응을 얻어야 결국은 그 다음에 국민이 모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간판이 될 만한 분이 내가 함께 하겠다. 뭐 이런 경쟁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말씀은 아마 제가 듣기에는 이 공자 맹자 논어에 나온 말씀 같고요. 사실은 어제 박지원 의원이 코끼리 바늘 이야기를 하시길래 저는 코끼리 그러길래 공화당이 생각이 나서 미국 공화당 생각해서 저쪽 새누리당을 이야기하나 싶었는데 이 새정치민주연합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4개의 신당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4개의 신당뿐만 아니라 여당 안에서도 신당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고 지금 당이 아닌 정당인이 아닌 사람들 속에서도 신당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한국의 정치는 올 9월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상당히 다이내믹한 역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지금 시민사회에서 여권과 야권을 바라보는 이 눈은 혁신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혁신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디스카운트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스티브 잡스가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리더와 팔로워의 명확한 구분을 가질 수 있는 게 혁신이라고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야당이 진행하고 있는 혁신, 저는 혁신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민사회에서 여기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또 다른 창당이 일어날 수 있다. 분당과 창당. 아마 이런 모습이 9월 이후의 전국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네, 신당으로 추진하고 있는 4개의 그룹, 박지원 의원이 4개 이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한번 추려보죠. 일단 무소속 천정배 의원 그룹이 있을 거고요. 정대철 상임고문 등 구민주계 그룹이 있을 거고요. 박준영 전 전남지사 등의 호남 그룹, 그리고 김한길 의원이 이끌고 있는 그룹. 크게 한 4가지 정도의 그룹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내년 총선의 네. 공천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당도 마찬가지고 야당도 마찬가지고 의원들한테 가장 중요한 배지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다음은 총선에 대한 공천권 문제인데 예. 사실은 김무성 대표가 오픈 브라이머리 하자고 그랬잖아요. 네. 야당이 그걸 받아가지고 그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국민들이 같은 날 여야 후보 동시에 뽑는데 무슨 제왕적인 보스가 공천권 행사할 거면 대통령이 어떻게 하고 당대표가 어떻게 하고 친노가 어떻게 하고 빈노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받으면 되는데 문제는 여당에서 다 던졌죠. 그런데 야당에서 지금 친노 쪽에서 못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죽어도 전략공천 30% 해야 되겠다는 게 원혜영 의원조차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게 해결되면 모든 해결되는데 그걸 안 하기 때문에 즉 지금 당권을 잡고 있는 세력 중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본인의 사람을 심고 싶어하는 어떤 공천을 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사단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야 다음 총선까지 조금 이 공천권을 둘러싼 여러 가지 싸움이 내부적인 내전들이 계속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당도 야당도 현실적으로 갈라지긴 쉽지 않지 않을까. 그렇다면 다음 총선도 역시 새누리와 새정치연합의 대결이 되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개인적으로 근데 저 비노 8인 회동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도 참석을 했는데 바로 어제죠. 네. 러브샷을 문재인 대표가 연출하면서 화해하는 분위기를 보였는데 결국 또 최고위원회 참석 안 했어요. 불참했는데 어떻게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까? 뭐 오늘 두 사람 간의 앙금이 해결되는 오늘 뭐 면담 저도 네. 뭐 들어오기 전에도 약간 통화를 해보니까 오늘 중에 면담을 해서 구체적인 요구들을 좀 이야기하고 그 내용이 아마도 그 사무총장에 대한 지점들을 그 공천권에 접근하는 부분 좀 제한해달라 이런 부분이 이렇게 좀 압축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종걸 원내대표보다도 지금 문재인 리더십 전반이 흔들리는 건 어제 유승희 최고도 그 당원당규의 위반이다. 사무총장 임명이 당원당규 위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 선출되신 분들이 총 문재인, 이종걸, 주승용, 정청래, 전병헌, 오용식, 유승희 이렇게 선출직 최고위원 내지는 원내대표인데 이 중에서 지금 문재인, 전병헌, 오용식 의원을 빼고는 다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 참석을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네.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신 국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당대표로서 문재인 리더십이 굉장히 위협받고 있는 거다 봐야 된다. 네. 그리고 이종걸 원내대표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걸 어떻게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좀 큰 틀의 리더십으로 끌어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경제 골든타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